한국, 삼성 TV나 잘 만들지. 영국 국방부 최고 전차 전문가 올리버 그랜트는 동료들과 웃으며 말했습니다. 책상 위 작은 깃발들이 그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아시아 제조국은 애초에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샤바 나토 회의장에서 폴란드 차관이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K2 전차 180대, 계약보다 이틀 빨리 도착. 전량 검사 통과.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분석가 마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부 도착했다고.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진흙탕에서 펼쳐질 그 광경 앞에서 15년 경력의 전문가는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7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래된 커피 냄새랑 종이 냄새가 섞여 있고 제 뒤 창문에는 비가 주르륵 흐르고 있어요. 회색빛 런던 거리가 아래로 보였어요. 여기가 제 세상이에요. 저는 매일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이름은 올리버 그랜트예요. 저는 영국 국방부에서 군사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은 군대에서 쓰는 무기와 장비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고서를 읽고 숫자를 확인하고 어떤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떤 장비가 문제인지 평가하는 일을 해왔어요. 이 일을 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저는 제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아챌 수 있고 어떤 나라가 좋은 군사 장비를 만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제 책상엔 모니터가 3대 있어요. 왼쪽 화면에는 전차 재원표가 떠 있고 가운데 화면에는 이메일함이 켜져 있어요. 오른쪽 화면에는 동유럽 지도가 켜져 있고 나토 군사기지가 색깔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깃발 받침이 있고 거기엔 작게 만든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국기가 꽂혀 있어요. 제가 신뢰하는 나라들이에요. 진짜 군사 장비를 만들 줄 아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엔 계층 구조 같은 게 있어요. 15년 동안 방어 기술을 공부하면서 제가 만든 피라미드예요. 맨 꼭대기에는 독일 공학이 있어요. 독일은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든다고 믿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죠. 레오파르트의 전차는 전설이에요. 수십 개 국가에서 시험되고 수십 년 동안 실제 전투 데이터를 축적했어요. 그 바로 아래엔 프랑스의 설계 철학이 있어요. 프랑스는 우아함과 효율을 잘 이해해요. 르클레르 전차는 정교하고 똑똑해요. 그 다음 단계가 영국의 전술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지휘와 통제 능력이 탁월하다고 믿어요. 복잡한 전투작전을 잘 조율할 줄 아는 나라라고요. 중간쯤에는 미국의 대량 생산 능력이 있어요. 미국은 뭐든 크게, 빨리 만들어요. 그게 잘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낭비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피라미드 아래쪽, 거의 끝에 있는 나라들, 아시아 제조업체들이에요. 제가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제 동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빠르게 만들어요. 싸게 만들어요. 하지만 깊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십 년의 경험도 없고 실제 전쟁에서 나오는 전장 지혜도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특히 한국은요. 저는 삼성 텔레비전이랑 현대 자동차가 떠올랐어요. 일상용으로는 좋은 소비재들. 그 정도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주력 전차요? 전쟁에서 병사들이 생사를 걸고 의지하는 무거운 군용 장비요? 그건 거의 우스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서방 설계를 가져다가 복사하고 빨리 조립해서 싸게 파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빠른 생산, 낮은 가격 하지만 진짜 혁신은 없고 깊이 있는 공학 기술도 없다고요. 이 믿음은 오래된 편안한 의자처럼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주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때 컴퓨터에서 작은 알림음이 났어요. 새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목 나토 자문 임무 폴란드 K2 전차 평가. 그랜트 배정. 저는 이메일을 열었어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K 전차 180대를 구매했고 그 전차들이 예정일보다 이틀 먼저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토에서 배치를 평가할 관찰단을 보내기로 했고 제가 영국 대표로 선정됐대요. 다음 주 화요일에 바르샤바로 가야 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제 펜이 공책을 3번 두드렸어요. 생각할 때 나오는 제 습관이에요. 솔직히 좀 짜증도 났어요. 일거리 채우기 같았거든요. 뭘 보게 될지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전차는 테스트를 건너뛰어서 빨리 만든 거겠죠. 폴란드군은 검증 안 된 장비라도 급해서 받아들인 걸 테고요. 저는 문제점을 기록해서 결국 보라, 우리가 말한 게 맞았다는 내용의 공손한 보고서를 쓰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퍼즐을 좋아하는 분석가의 본능이 조금은 궁금함을 느꼈어요. 전차 180대가요? 그것도 조기 납품이라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K 흑표 전차 재원. 정보가 뜨자 저는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재원은 종이로 보면 꽤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128강포,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 능동 방호 체계, 고급 사격 통제 컴퓨터, 지형에 맞춰 조절되는 유기압 현가 장치까지. 문서만 보면 레오파르트이나 에미레이 에이브람스를 능가하거나 최소한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한 가지가 곧바로 마음에 걸렸어요. 개발 기간이었어요. 서방 국가들이 주력 전차 하나 개발하는 데는 1520년이 걸려요. 연구에 5년, 시제품 제작에 3년, 테스트에 또 5년 이상. 시험 운용과 보안까지 하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이 과정이 느린 이유는 철저하기 때문이에요. 안전은 절대 서두를 수 없어요. 신뢰성도 그래요. 저는 한국 K의 개발 기간을 찾아봤어요. 훨씬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요. 그 순간 결론이 자동으로 흘러나왔어요.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죠. 테스트 부족. 검증 과정 생략. 현장 시험 미흡. 저는 브라우저를 닫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내일 한국 방산업 관련 상세 자료를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가 틀도 준비해야 했고요. 11월에 폴란드는 아주 추우니까 겨울 코트도 챙겨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결론을 이미 써놨던 거예요. 제가 폴란드에 가는 건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였어요. 한국은 빨리 만들어요. 하지만 빨리 만든 건 오래 가지 않아요.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병사들이 가장 필요할 때 무너진다고 믿었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책상 램프를 끄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런던은 여전히 회색빛이고 젖어있고 익숙했어요. 제 세상은 단단하고 확실해 보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단 2주도 되지 않아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바르샤바 나토 브리핑룸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회의실이었어요. 깃발, 전술지도, 즉석 커피 냄새. 익숙한 얼굴들도 보였어요. 독일의 마틴, 프랑스의 클레망. 예전부터 의견이 잘 맞던 동료들이었죠.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문서를 보며 건조하게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이 K 전차 180대를 인도했습니다. 계약 기한보다 이틀 먼저 도착했고 전량 초기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뒤에서 마틴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전부 도착했다고. 저는 표정은 굳게 유지했지만 머릿속은 그와 똑같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180대. 조기 납품.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숫자인데. 독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의 지연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런데 한국은 전차를 기한보다 먼저, 그것도 완편 규모로 보냈다는 거였어요. 저는 어딘가 생략했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품질, 정비성, 내구성 현장에서 보면 약점이 드러날 거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이 오지 않아 한국 방산 생산량을 찾아봤어요. 한국은 연간 200대 이상 생산 가능. 독일은 50대, 프랑스는 30대 남짓.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잠깐 막혔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다음 날 루블린 근처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진흙바다부터 봤어요. 라스푸티차.
웬만한 차량은 다 처박히는 악조건. 이런 날씨야말로 시험엔 제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흙 위에 검은 전차들이 끝이 안 보이게 서 있었어요. 덥게도 특별 대기 구역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 있던 장비처럼 자연스럽게.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다가 중간에 자꾸 헷갈려 처음부터 다시 세었어요. 폴란드의 코발스키 대령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어요. 전부 180대입니다. 3주에 걸쳐 도착했고 편성훈련 모두 일정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눌러버렸어요. 3주 만에 180대를 이 상태로. 제가 아는 유럽의 어떤 군대도 이렇게 빨리 새 전차를 편성한 적이 없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진흙철에 온 땅이 질퍽한데도 K 전차들은 미친 듯이 빨랐어요. 조심스러운 주행이 아니라 공격 그 자체였어요. 달리면서 급회전하면서 심지어 후진하면서도 명중탄을 날렸어요. 포신은 거의 떨리지 않았고 EKM 박 표적이 연달아 터져 나갔어요. 폴란드 장교가 설명했어요. 능동 서스펜션입니다. 지면을 실시간으로 읽고 차체를 안정화해요. 사격 통제 장치가 자동 보정해 포신이 표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요. 저는 쌍안경을 내린 채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챌린저, 레오파르트 2, 에이브람스를 수없이 봤지만 지금 눈앞의 장면은 조금 더 낫다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전차가 승무원의 생각을 먼저 읽고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훈련 후 코발스키 대령은 정비시설을 보여줬어요. 그 안에서 저는 또 한 번 고정관념이 깨지는 장면을 봤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곳곳에서 진짜로 몸을 던져 일하고 있었어요. 전차 윗, 밑, 엔진실 속. 작업복은 기름으로 새까맸고 진흙바닥에 누워 폴란드 정비병과 함께 뭔가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마치 원래부터 이 부대에 배치된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한 기술자에게 물었어요. 여기에 한국 엔지니어가 몇 분이나 있나요? 제 팀에만 15명 정도고요. 폴란드 전체로는 40명 가까이 됩니다. 모두 KE 지원에 전념하고 있어요. 40명. 상주. 저는 자동으로 비용 계산을 시작했어요. 숙소, 급여, 이동, 보험. 보통 방산업체들은 기초 교육만 하고 떠나요. 고장나면 그때 유상으로 기술자를 보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회사 입장에선 꽤 큰 부담 아닙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장비만 판 게 아닙니다. 전장에서 사람 목숨을 지키는 도구를 보낸 거예요. 그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게 저희 의무입니다. 그냥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어요. 15년 동안 저는 계약 준수만 듣고 살아왔어요. 납품하면 끝이다. 추가 지원은 유상이다 같은 말들만요. 누군가 우리는 병사의 생명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걸 저는 처음 들었어요. 부품 창고에서는 마지막 한 번 더 놀랐어요. 6개월간 모든 전차를 운용할 수 있을 만큼의 부품이 미리 쌓여 있었거든요. 폴란드 장교는 말했어요. 한국에서 보급이 끊겨도 이걸로 6개월은 싸울 수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전차를 판 게 아니었어요. 폴란드가 실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준 거였어요. 정비창 밖으로 나와 비 맞은 검은 전차들을 바라보며 저는 느꼈어요. 폴란드에 올 때 제가 믿고 있던 모든 전제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금이 가고 있다는 걸요. 빠른 납품은 곧 부실이라는 제 믿음, 한국 무기는 서방의 복사본이라는 제 판단, 유럽 방위 산업의 절대적 우위라는 제 신념. 이 모든 게 진흙과 비, 검은 전차들 사이에서 낡은 옷처럼 몸에 맞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불편한 생각 하나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정비 점검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이동 차량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전차 성능과 정비 절차, 기술 수치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22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폴란드 병사가 한국 기술자들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군복,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작은 초콜릿 하나. 엄마가 보내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 전차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믿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기술자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지만 결국 두 손으로 정성스레 초콜릿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저희 장비를 믿어주셔서요. 병사는 눈가가 젖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고 기술자는 손에 든 작은 초콜릿을 오래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꽉 조여왔어요. 일주일 내내 저는 이 전차들을 그냥 기계로만 봤어요. 성능, 재원, 가격. 그러나 그 병사는 그걸 약속으로 보고 있었어요. 자기 목숨과 가족을 지켜줄 방패로요. 그리고 한국 기술자에게도 그 병사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어요. 그의 작업은 곧 누군가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바르샤바 호텔 라운지에서 나토 관찰단이 모였어요. 독일의 마틴, 프랑스의 클레망, 네덜란드의 안네. 우리는 각국의 생산 능력을 이야기했어요. 독일, 프랑스 모두 전차 생산 라인이 늙었고 젊은 인력은 줄었으며 연간 생산량은 3,050대에 불과했어요. 마틴은 조용히 말했어요. 독일 업체 몇 곳은 이미 한국 강제와 부품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품질이 더 좋고 납기도 정확하거든요.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요. 클레망은 다른 진실을 덧붙였어요. 지금 필요한 건 언젠가 받을 최고의 전차가 아니라 오늘 당장 배치할 수 있는 전차예요. 한국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틴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베를린에서는 한국 전차 도입을 조심스럽게 논의 중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요. 그 말은 제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절대적이라 믿어온 서유럽의 우위, 공학적 전통, 방산 강국이라는 자부심. 그것들이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속도, 신뢰성, 약속한 것을 제때 내놓는 능력. 그 모든 면에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초콜릿을 내밀던 그 병사의 얼굴, 한국 기술자의 말, 저희가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15년 동안 저는 무기를 냉장고 고르듯 점수 매기는 존재였어요. 헌신, 책임, 약속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약속한 180대를 기한보다 빨리 보냈고 40명의 엔지니어를 폴란드에 상주시켰고 실제로 파트너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했어요. 폴란드에 오기 전부터 저는 한국의 실패를 찾으려 했고 제 편견을 확인하려 했어요. 그러나 마주한 현실은 그 반대였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진실을 적는다는 건 제 15년의 확신이 선입견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 초콜릿을 내밀던 병사의 생명도 그 보고서에 달려 있어요. 그 밤, 제 세계관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지만 그 무너짐의 자리에 처음으로 옳은 곳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런던의 월요일 아침이에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회색거리와 커피종이 냄새, 세대의 모니터까지 모든 것이 2주 전과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나토 평가 템플릿에 기본 사실을 입력했어요. 180대 인도 완료. 기한보다 2일 빠름. 가용률 98% 이상. 악조건에서도 기동 성능 상회. 사격 정확도 기준 상회. 상주 정비팀에 의해 완전 지원. 숫자는 정확하지만 제가 본 현실을 담기엔 부족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템플릿에 없는 항목을 넣었어요. 파트너십 모델 평가. 한국 방산업은 단순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상주 기술팀, 장기 부품 비축 등 새로운 동맹 협력 모델을 보여줬어요. 이는 빠른 생산이 아니라 동맹 책임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이었었어요. 서방 업체들이 초기 교육 후 떠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지속 지원을 위해 인력을 현지에 상주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란드에서 본 진실을 한 문장으로 적었어요. 한국은 숫자가 아니라 약속을 전달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논란이 될 문장이지만 사실이라 지웠다가 다시 쓰기를 반복한 끝에 그대로 저장했어요. 3일 뒤
저는 위트모어 준장님의 집무실에 있었어요. 준장님은 표정 없이 제 보고서를 읽고 한참 후 물었어요. 그랜트, 이런 평가 확신하나?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예, 장군님. 제 명예를 걸 수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방장관이 볼 걸세. 조달 결정에 영향 줄 수도 있네. 저는 격리하고 나왔고 복도를 걸으며 이상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비 내리는 런던 거리를 걸었어요. 뉴스 가판대에는 동유럽 긴장 소식이 걸려 있었고 그런 기사들이 이제는 단순한 국제 정치가 아니라 폴란드에서 만난 그 병사들의 생존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엔 여전히 폴란드 진흙밭에 늘어선 180대의 검은 전차, 혹한과 진흙에서도 완벽히 움직이던 모습, 기름 묻은 손으로 밤새 정비하던 한국 기술자들이 떠올랐어요.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진정한 강함은 전통이나 명성,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는 능력, 떠날 수 있어도 남아주는 헌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한국은 그걸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15년 동안 그걸 보지 못했어요. 전문성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편견을 지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 우산을 털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내일 쓸 다른 보고서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질문은 달라졌어요. 재원이 어떤가? 가 아니라 약속한 걸 지키는가? 기술 역사가 긴가? 가 아니라 고장났을 때 끝까지 책임지는가? 유명한가? 가 아니라 병사의 목숨을 진심으로 생각하는가? 이제야 진짜 질문을 하게 된 거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와서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어요.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진실을 배운 증거라는 걸요.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렸어요. 지금은 더 잘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쩌면 어떤 젊은 병사의 생명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요. 집에 도착해 차를 마시며 창밖의 런던 비를 바라봤어요. 폴란드에서는 180대의 한국 전차가 국경을 지키고 있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 전차를 정비하고 있을 거예요. 초콜릿을 건네던 그 병사의 마음도 아직 따뜻하게 남아있겠죠.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모든 평가를 선입견 없이 시작할 거예요. 제가 틀렸어요. 더 배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요. 그게 폴란드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그저 우릴 따라오는 나라일 뿐이에요. 1998년 26살 일본 엘리트 엔지니어 야마모토는 한국 출장길에서 단언했습니다. 그의 공책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력 10년 뒤처짐. 혁신은 제한적. 서울의 낡은 공장에서 한국 엔지니어 최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일본은 아직도 100볼트를 쓰나요? 220볼트가 더 효율적인데. 야마모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성공했으니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 식탁의 온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최강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50년이 지나면 누가 옳았는지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2024년 삼성전자 회의실에 들어선 야마모토는 경악했습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삼성전자 부사장 최강민이었습니다. 하루 1만 대를 생산하는 완벽한 자동화 라인, 0.3%의 불량률. 모든 숫자가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최강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40년 전 대화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야마모토는 회사 보관실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일본도 220볼트 전환을 검토했었다는 증거. 그리고 그들이 포기한 이유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무대 위에 서 있어요. 손에는 오래된 공책을 들고 있는데 손이 계속 떨리고 있어요. 아래에는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를 올려다보면서 제가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제 퇴임식이에요.
저는 이제 62살이고 이 회사에서 38개를 일했어요. 원래라면 자랑스러워야 하고 만족스러워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건 이 공책에 제가 26년 전에 적어둔 단 한 문장이에요. 오늘 아침 책상을 정리하다가 이 공책을 발견했어요. 겉표지는 발에서 갈색빛이 돌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아무 페이지나 펼쳤는데 거기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220볼트를 선택했다. 우리는 끝났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속이 쑥 내려앉았어요. 가슴이 꽉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에서야 비로소 정말로 늦게야 그 문장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리고 멍청하고 모든 걸 안다고 자신만만하게 착각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해요. 그때 저는 26살이었어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막 졸업한 신입이었어요. 일본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 중 하나인 니혼테크에 막 입사했고요. 머리는 항상 가지런했고 양복은 늘 잘 다려져 있었고 금태 얇은 안경을 써서 더 똑똑해 보였어요. 저는 사람보다 숫자를 더 믿는 타입이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시장 점유율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모든 숫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최고라고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자제품을 만든다고요. 일본이 넘버원이었죠. 한국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냥 뒤따라오는 나라였어요. 그 시절 제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 생각에 한국은 전쟁에서 간신히 회복한 나라였고 열심히 일하지만 기술력은 부족한 나라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보다 늘 열려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믿었어요. 한국은 따라가고 일본은 이끌고 세상이 그냥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상사에게 불려갔어요. 그리고 한국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들떠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협력공장을 방문해서 니혼테크의 품질 관리 방식을 알려주라는 임무였어요.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일본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역할이었죠. 저는 상사 앞에서 허리를 굽혀 최대한 잘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작은 도쿄 아파트에서 출장을 준비했어요. 책상에 기술 매뉴얼을 펼쳐놓고 공장에서 점검해야 할 리스트도 만들었어요. 한국 제조가 일본 기준에 못 미칠 거라고 예상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공책에 이렇게도 썼어요. 한국 일본보다 기술력 10년 뒤처짐. 인건비는 저렴함. 근면함. 혁신은 제한적. 저는 그게 무례한 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두가 아는 사실을 정리한 거라고 믿었어요. 브리프케이스에는 점검표랑 품질 관리 문서들을 가득 넣었어요. 아침 4시에 울릴 알람을 맞추고 새벽 비행기로 서울에 갈 준비를 했어요. 잠들기 전에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얇고 마른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차갑고 분석적인 눈을 가진 중요한 일에서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고 믿던 남자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그리고 26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퇴임 무대 위에서 떨고 서서 그때의 오만한 바보 같은 저를 향해 딱이라도 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후회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 아침 저는 그저 한국에게 일본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보여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정작 배워야 했던 사람은 저 자신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비행기가 흐린 아침에 김포공항에 착륙했어요. 터미널을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유심히 둘러봤어요. 건물은 오래돼 보였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도쿄 공항보다 작고 답답한 느낌이 강했어요. 저는 공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직 개발도상국. 공장까지 가는 택시는 작고 불편했어요. 창밖을 보니 군인들이 길모퉁이마다 서 있었고 오래된 건물들이 도로 양쪽에 줄지어 있었어요. 간판들도 제 눈엔 투박하고 단순해 보였어요. 모든 게 제가 이미 믿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확인시켜주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은 뒤에 있고 일본은 앞서 있다. 저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구로공단에 도착했을 때도 예상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 높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공장 안은 냉방도 안 되어 있었어요. 밖은 무더웠고 작업자들은 긴 테이블에서 전자부품을 조립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또 하나 적었어요.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함. 하지만 기술 수준은 일본보다 많이 뒤처짐. 그리고 그때 저는 최강민 씨를 만났어요. 그분은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저보다 한 15살은 많아 보였어요. 체격은 탄탄하고 눈빛은 안정적이었어요. 머리는 짧고 단정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저를 보자 깊게 허리를 숙이며 아주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인사를 했어요. 야마모토 선생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니혼테크에게 배우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스승, 지도자라는 뜻이었죠. 제 가슴은 괜히 뿌듯해졌어요. 당연히 그분은 저를 스승으로 봤겠죠. 당연히 일본의 기술을 배우러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세상의 순리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하루 종일 공장을 점검했어요.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품질 관리 절차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짚어내면서 일본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했어요. 최강민 씨와 그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집중해서 제 말을 들었고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모두 정중했고 모두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모든 게 제가 예상한 그대로 흘러갔어요. 저녁엔 그들이 저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바닥에 앉아야 하는 전통 식당이었어요. 앉자마자 무릎이 아파왔고 음식은 저한테 아주 낯설었어요. 입안을 얼얼하게 만드는 김치, 너무 매운 국, 제가 본 적 없는 작은 반찬들까지요. 그들은 저에게 소주를 따라줬어요. 맑고 강한 술이었는데 목넘김이 거칠고 센 편이었어요. 몇 잔 마시자 분위기가 확 풀렸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서로 장난치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그리고 전문가답게 있었어요. 저는 스승이니까요. 권위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최강민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마모토 선생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대답했어요. 왜 일본은 아직도 가정용 전기를 100볼트로 쓰나요? 220볼트가 더 효율적이고 세계 기준에 더 맞지 않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순진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의 생각도 안 하고 대답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100볼트를 사용해왔어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공한 나라니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그렇군요. 한국은 지금 나라 전체를 220볼트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오일 쇼크 시기에 비용이 엄청 드는데도요. 하지만 정부는 5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실제로 웃어버렸어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제 자신에게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예요. 한국은 아직 개발 중이니까 세계 기준을 따라가야 하죠. 그래야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요. 일본은 이미 충분히 성공했으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한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턱을 꽉 깨물었고 다른 한 명은 빈잔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밝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최강민 씨의 표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마모토 선생님, 한국이 220볼트를 선택한 건 가난해서나 뒤처져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자들을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도 같은 전환을 검토했지만 결국 포기했지요. 한국은 가난했지만 움직였고 일본은 부유했지만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덧붙였어요. 50년이 지나면 누가 옳았는지 알게 되겠지요. 저는 순간 짜증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공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인들 진실 말해줬더니 화남. 현실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1%도 몰랐어요. 그날 최강민 씨가 저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었다는 걸요.
제게 미래를 보여줄 기회를 준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눈이 멀어 있었고 너무 오만했고 스스로의 우월함에 취해 있어서 그 진짜 의미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남은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품질 관리 교육을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근면성을 칭찬하는 메모도 하고 기술적 부족함들을 기록하며 제가 지혜를 전해주는 스승 역할에 몰두했어요. 마지막 날 최강민 씨는 택시까지 저를 배웅해줬어요. 그는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언젠가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야마모토 선생님.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믿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가르쳐주고 그들이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그리고 처참하게 틀렸어요. 진짜 시험은 제 고정관념을 깨는 진실을 들을 수 있었는지, 제가 내려다본 사람들 속에서 지혜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였어요. 저는 그 시험에서 너무나도 참담하게 실패했고, 그때 벌어진 일을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26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쯤엔 이미 무언가를 고치기엔 너무 늦어버린 뒤였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새 수십 년이 지나버렸어요. 저는 니혼테크에서 차근차근 승진해 갔어요. 처음엔 선임 엔지니어가 되고 그 다음엔 부서장이 되고 결국에는 전무자리까지 올랐어요. 제 분석적인 성향은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됐어요. 스프레드시트도 완벽하게 다뤘고 생산 보고서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냈고 시장 점유율과 이익률도 잘 계산했어요. 숫자들은 늘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일본은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요. 모든 게 문제 없다고요. 그런데 2010년대쯤부터 숫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이익률도 점점 얇아졌어요. 공항이나 전자 매장에서 삼성과 LG 로고가 보이기 시작했고 전 세계 호텔 방마다 한국 브랜드 제품이 놓여 있었어요. 회의에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가장 피하고 싶던 임무가 내려졌어요.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의 대표단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했어요.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협력이라는 단어는 아주 예쁜 회사 표현이었지만 실제 뜻은 너무나 솔직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안이 씁쓸해졌어요. 저는 인천공항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말 그대로 정신이 멍해졌어요. 예전에 봤던 좁고 낡은 김포공항이 아니었어요. 인천은 거대하고 현대적이고 반짝였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가 끝없이 뻗어 있었고 모든 공간이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수원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어요. 삼성 본사 건물은 해가 반사될 정도로 유리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까지 이어진 듯 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다 언제 이렇게 된 거지? 텔레비전 생산 공장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공장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축구장 여러 개를 붙여놓은 느낌이었어요. 수백 개의 로봇팔이 완벽한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멈추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정확한 속도로 움직였어요. 그 위에 있는 거대한 모니터에는 실시간 생산량이 표시돼 있었어요. 하루 생산량 1만 대. 저희 일본 최고의 공장은 하루 6,000대도 겨우 찍는 수준이었어요. 삼성의 임원 한 분이 제 옆에서 아주 편하게 설명해줬어요. 이 라인은 220V 모델만 생산합니다. 그래서 재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단도 없고 부품 교체도 필요 없죠. 글로벌 시장을 위한 연속 생산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리에 망치처럼 내려쳤어요. 우리는 40년 동안 일본 내수용 100V, 해외용 220V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면서 계속 라인을 멈춰야 했어요. 장비를 바꾸고 시간을 잃고 효율을 떨어뜨렸어요. 그들은요? 전 세계가 쓰는 단일 기준으로 계속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품질 관리실로 이동했어요. 벽에 걸린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이런 숫자가 떠 있었어요. 오늘의 불량률 0.3%. 일본의 불량률은
보통 0.8% 근처였어요. 제 머리는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차이, 속도, 비용, 효율. 숫자들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았어요. 더 빨랐어요. 더 효율적이었어요. 측정 가능한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협력 회의를 위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문이 열렸고 비싼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머리는 이제 희끗했지만 자세는 여전히 곧고 강했어요. 눈빛은 날카롭고 맑았어요. 저는 그의 이름표를 봤어요. 최강민 삼성전자 부사장. 그 순간 제 심장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공장장. 저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던 그 남자. 제가 감정적이고 미숙하다고 생각하며 무시했던 엔지니어. 그 사람이 이제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회사에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았어요. 제가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바닥에 흩어졌어요. 학생이 스승이 되었어요. 추격자가 선두가 되었어요. 제가 뒤처진 개발국이라고 여겼던 나라가 이제 일본을 앞서고 있었어요. 그것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요. 최강민 부사장은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화난 기색도 없었고 잘난 척하는 표정도 없었어요. 그저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였어요. 공장 투어는 어떠셨나요, 야마모토 씨? 제 목이 바짝 말랐어요. 말이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40년 전 한국 식당에서 했던 대화 기억하십니까? 일본은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우리가 50년 후에 누가 옳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했고요. 그 말이 제 머리를 파도처럼 덮쳤어요. 그날 식당에서 그의 조용한 목소리, 상처받은 젊은 엔지니어들의 표정, 그리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 오만한 말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했던 말이었어요. 최강민 부사장은 자랑하거나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점이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는 그냥 사실을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220볼트를 선택한 건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궁핍함이 우리의 힘이 됐어요. 일본이 100볼트를 고수한 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그 편안함이 일본의 감옥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전혀 이룰 수 없었어요. 삼성 연구동 옥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연구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계속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그 사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깨닫고 말았어요. 제가 믿어왔던 일본의 우월함, 한국에 대한 오만함,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착각까지 모두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걸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오만함과 장님 같은 편견으로 스스로 망가뜨린 거였어요. 도쿄로 돌아간 뒤 저는 몇 주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오래된 공책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빨간 잉크로 적힌 그 문장이 꿈속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어느 날 새벽 2시, 저는 회사 기록 보관실로 내려갔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뒤지다가 결국 제가 찾던 걸 발견했어요. 1973년 전력청 회의록. 문서들은 누렇게 바래고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약해져 있었어요. 읽다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220볼트 전환을 검토했었어요. 한국이 했던 그 대규모 전환과 똑같은 계획이었어요. 비용도 같았고 소요 기간도 같았고 기업과 정부 부처들의 거센 반대도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오일 쇼크가 터졌어요.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계획 무기한 연기. 그 이후로 220볼트에 관한 논의는 문서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일본은 그대로 포기했어요. 저는 한국의 같은 시기 기록들을 온라인에서 찾아봤어요. 한국도 똑같은 위기를 겪었고 똑같은 비용을 계산했고 똑같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한국의 최종 결정은 달랐어요. 30년 국가 전환 계획 승인. 그 기록에는
당시 대통령이 남긴 한 문장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우리 손주들이 우릴 어떻게 기억할지 생각하시오. 왜 행동하지 않았냐고 물을까? 아니면 그들의 성공을 위한 토대를 쌓아줘서 고맙다고 말할까? 일본은 편안함을 선택했어요. 한국은 고통을 선택했어요. 일본은 쉬운 현재를 선택했고 한국은 어려운 미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부정할 수 없게 드러났어요. 그제서야 저는 수십 년 전 최강민 씨가 제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깨달았어요. 문제는 전압이 아니었어요. 생각 방식의 차이였어요. 용기였어요. 아파도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믿었기에 싸움을 멈췄어요. 그들은 증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퇴임식 무대에 서서 그 발행 공책을 손에 들고 있어요. 300명의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젊고 환한 얼굴들, 열정이 가득한 표정들. 일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부터 할 말은 아플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들어야 했어요. 오늘 아침 이 공책을 찾았어요. 저는 공책을 들어보였어요. 그 안에 제가 26살 때 적은 문장이 있어요. 한국이 220볼트를 선택했다. 우리는 끝났다. 청중이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그땐 제가 과장해서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때 이미 진실을 보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제가 26살 때 한국에서 만난 한 남자가 있어요. 이름은 최강민 씨였어요. 당시엔 공장장이었죠.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깊이 인사했어요. 저는 그에게 가르치러 갔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열년은 뒤처져 있다고 믿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방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일본이 왜 아직도 100볼트를 쓰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미 성공했으니 바꿀 필요가 없다고 답했어요. 그는 한국이 힘든 길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치부했어요. 저는 공책을 꽉 쥐었어요. 지난달 저는 수원의 삼성전자에 갔어요. 저를 맞이한 사람은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이 된 최강민 씨였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회사가 어려워져서 삼성의 도움이 필요해 찾아간 입장이었어요. 청중 중 누군가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문제는 전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미 정상에 도달했다고 착각한 그 마음가짐이 문제였어요. 변화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실제로는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기술 발표보다 훨씬 어려운 말이었어요. 한국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에 변했어요. 일본은 선택지가 많았기에 편안함을 택했어요. 한국은 절박해서 강해졌고 일본은 자신만만해서 약해졌어요. 저는 공책을 한 번 더 들어올렸어요. 이걸 회사 기록실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실패의 기념품으로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로 남기기 위해서예요. 편견은 타인을 상처 입히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현실로부터 눈멀게 만들어요. 편안함은 성공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성공의 종말을 불러옵니다. 저는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사과의 인사였어요. 저는 이미 망가진 걸 고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실은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건 외부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린 이미 충분해라고 속삭이는 내부의 목소리예요. 허리를 펴고 나니 충격을 받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중엔 깨달음을 얻은 눈빛들도 있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 그들은 이 진실을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누구도 대신 말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제 경력은 끝났어요. 제 세대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아주 어쩌면 제가 남긴 이 경고가 누군가를 같은 실수에서 구해줄지도 몰라요. 공책은 기록실에 남아있을 거예요. 영원한 기억으로. 때로는 영웅이 보물을 들고 돌아오지 않아요. 승리를 가져오지도 못해요. 그저 진실을 들고 돌아올 뿐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그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일 때도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조선업, 특별할 게 없습니다. 독일 최고의 해군 산업 분석가 요한 하르츠는 단언했습니다. 그는 숫자로 세상을 재단하는 사람이었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기계라고 불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가 정확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해군 조선소 재건을 한국에 맡긴 겁니다. 하르츠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실패할 겁니다. 일정 지연, 예산 초과. 그는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거제도의 풍경이 그의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섬 전체를 덮은 크레인의 숲, 수천 명이 조용히 움직이는 정밀한 시스템. 이건 불가능한데. 그의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요한 하르츠라고 해요. 올해 43살이에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한 해군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아주 단순해요. 숫자를 보고 보고서를 쓰고 전 세계 조선 산업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일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요. 샤워를 하고 회색 정장을 입거나 파란색 셔츠를 골라 입어요. 버터 바른 토스트를 먹고 설탕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7시 43분에 정확히 사무실에 도착해요. 제 사무실에는 큰 창문이 있어요. 그 밖으로 엘베강이 보여요. 배들이 천천히 물 위를 지나가요. 아주 평화로워 보여요. 예측 가능해 보여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여기서 일한 지도 벌써 15해가 됐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사람은 실수를 해요. 사람은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도 바꿔요. 하지만 숫자는요? 숫자는 항상 진실을 말해요. 제 책상 위에는 많은 폴더가 있어요. 각각 다른 나라의 조선 산업 정보를 담고 있는 폴더예요. 독일,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 한국 폴더는 얇아요. 한국을 이해하는 데 많은 페이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작아요. 조선업 호황기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일본 기술을 베꼈고 값싼 노동자를 썼어요. 그게 다예요. 특별한 것도 인상적인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동료들은 가끔 저를 기계라고 불러요. 제가 잘 웃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보다 데이터에 더 신경 쓴다고 말하죠.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계는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밤사이 들어온 선사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때 새 이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재건평가 필요. 저는 즉시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발신자는 제 상사와 독일 국방부였어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어떤 프로젝트를 평가하라고 했어요. 미국이 필라델피아의 오래된 해군 조선소를 다시 짓고 있다. 거의 30년 동안 폐쇄돼 있던 그 조선소를요. 흥미는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 기업 한울마린이 재건을 총괄하도록 선정됨.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었어요. 한국이요? 미국 해군 프로젝트를 이끈다고요? 저는 진짜로 웃음이 나왔어요. 제 사무실은 원래 아주 조용하거든요. 제 웃음소리가 저 자신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건 분명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을 가진 나라예요. 한때 수백 척의 전함을 만들어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안경을 벗고 천으로 닦았어요. 다시 쓰고 이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메일은 계속 이어졌어요. 미국 해군과 독일 국방부가
공동평가를 원한다고 했어요. 저보고 필라델피아로 가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래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 엘베강을 바라봤어요. 컨테이너선 하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쉬운 일이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과가 뻔했거든요.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재건한다고요? 분명 엉망일 거예요. 일정 지연, 예산 초과, 그리고 아마도 실패. 저는 모든 걸 기록할 생각이었어요. 아주 철저한 보고서를 쓸 계획이었어요. 이런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설명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어요. 맨 위에 제목을 적었어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평가 마이너스 예상 결과. 그리고 저는 쓰기 시작했어요.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누구 한 명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전혀 모른 채 있었어요. 2주 뒤에 저는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어요. 택시가 저를 텅 빈 거리들 사이로 데려갔어요. 창문이 깨진 오래된 공장들, 녹이 잔뜩 올라버려진 창고들. 이 도시는 한때 미국 해군 전체의 배를 만들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잊힌 것처럼 보였어요. 조선소는 더 심각했어요. 저는 입구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몇 년째 움직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오래된 건물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콘크리트 틈 사이로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죽어있는 공간 같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저에게 걸어왔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고 짧은 회색 머리에 굵은 팔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은 오랜 현장 노동의 흔적처럼 거칠었어요. 독일에서 온 분석가시죠? 저는 브라이언 오스틴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조선소를 걸으며 저를 안내했어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것저것을 가리킬 뿐이었어요. 오래된 용접 스테이션, 고장난 장비들, 예전엔 배가 지어졌던 텅 빈 도크 같은 것들이요. 마침내 그는 걸음을 멈추고 물가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한때 세계 최고였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이 꼴이죠. 저는 태블릿에 메모를 했어요.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곳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죽은 곳이었어요. 잠시 후 미국 해군 장교가 도착했어요. 이름은 잭슨이었어요. 완벽하게 정돈된 제복을 입고 있었고 말투도 자신감 넘쳤어요. 하르츠 씨, 필라델피아는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이해하시려면 기술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제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디죠? 한국 거제도입니다. 한울마린에 본 조선소가 있는 곳이에요. 보고서를 쓰시려면 먼저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거의 갈 필요 없다고 말할 뻔했어요. 한국을 왜 가야 하죠? 뻔하잖아요. 평범한 조선소 하나 있을 거고 특별한 건 없을 거고 그냥 값싼 노동력에 빌린 기술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보고서는 완전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가겠어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흘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엔 작은 비행기로 부산으로 갔고 차를 타고 해안까지 이동했어요. 그리고 헬리콥터를 탔어요. 헬리콥터 조종사가 헤드셋을 통해 저에게 말했어요. 거제도까지 5분 남았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파란 바다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작은 어선들이 흰 물길을 남기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그러다 섬이 보였어요. 처음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눈을 깜빡이고 안경을 고쳐 썼어요. 창문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섬 전체가 크레인으로 덮여 있었어요. 크레인이 몇 개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수십 개, 아니 어쩌면 수백 개. 금속으로 된 거대한 숲처럼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그 사이로 엄청난 크기의 선체 블록들이 보였어요. 몇몇은 아파트 크기였어요. 그 블록들이 섬 전체를 가로지르는 레일 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더 낮게 내려갔어요.
이제는 작업자들이 보였어요. 수천 명은 되어 보였어요. 용접 불꽃이 시설 곳곳에서 별처럼 튀고 있었어요. 다양한 단계에 있는 배들이 보였어요. 막 시작된 것도 있고 거의 완성된 것도 있었어요. 섬 전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독일의 조선소들을 방문해봤어요. 네덜란드도, 일본도. 중국 시설들은 위성 사진으로 분석했어요. 지구상의 모든 주요 조선국 정보를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풍경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규모도, 조율도,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량도 모두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본사 건물 근처 착륙장에 내렸어요. 로터가 천천히 멈췄고 문이 열렸어요. 뜨거운 공기가 밀려왔고 바닷바람과 용접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흰 안전모를 쓰고 작업용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자세는 완벽하게 곧았고 표정은 침착하고 진지했어요. 제가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평가하듯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손을 내밀었어요. 하르츠 씨. 저는 한울마린의 최고 기술 책임자 정세린입니다. 거제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의 악수는 단단하고 짧았어요. 웃음도 가벼운 인사도 없었어요. 아주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태도였어요.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아주 오랜만에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불확실함. 한국은 모방 산업이고 빌린 기술로 성장했다고 확신하며 내렸던 모든 예측, 모든 결론, 모든 분석이 혹시 처음부터 완전히 틀린 건 아닐까? 정세린 씨가 저를 조선소 내부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거대한 기계들로 가득 찬 건물들을 지나 걸어갔어요. 모든 게 깨끗했어요. 모든 게 정돈돼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어요.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유럽 조선소에서는 항상 소음이 가득해요. 누군가가 지시를 소리쳐 외치고 감독들은 일정 때문에 다투고 어떻게든 통제되는 혼돈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거의 조용했어요. 우리는 한 용접 스테이션 앞에서 멈췄어요. 로봇 파라나가 강철 빔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외과 의사의 손처럼 매끄럽고 정확하게 용접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자동 용접이에요. 정세린 씨가 설명했어요. AI가 온도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요. 금속의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 보정하죠. 저는 유심히 지켜봤어요. 용접선은 완벽하게 곧았어요. 빈틈도 없고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도 없었어요. 불량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0.2% 미만이에요. 저는 그걸 기록했어요. 하지만 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독일 조선소에서는 2% 이하만 나와도 최고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다음 스테이션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는 엑스레이 기계가 완성된 용접 부분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금속 내부 구조가 선명하게 보였고 기술자가 그것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차 허용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최대 2mm예요. 2mm. 연필심 두께 정도예요. 저는 한국 조선 산업 데이터를 15년 동안 분석해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종이 위 데이터와 실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야외 조립구역으로 나왔어요. 거대한 선박 블록들이 조립되는 곳이었어요. 수백 톤짜리 블록을 크레인이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태블릿과 레이저 측정 장비를 들고 있는 작업자들의 안내에 따라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우리 근처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어요. 회색 머리에 감독용 조끼를 입고 있었고 오랜 세월 야외에서 일한 사람만 가진 주름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정세린 씨가 소개했어요. 이분은 김태중 감독님이에요. 30년 동안 함께 일하셨어요. 김 감독님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몇 분 동안 크레인 작업을 지켜봤어요. 모든 움직임이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어요. 블록이 제 위치에 내려갔고 딱 맞았어요. 추가 조정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던 질문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작업하시나요? 이 정도의 정밀도면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릴 텐데요.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면 기준을 5% 정도 낮춰도 충분히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김 감독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배에는 수천 명의 생명이 타요, 하르츠 씨. 작은 실수 하나, 약한 용접 하나, 부주의한 측정 하나, 그게 사람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배를 올려다봤어요. 우리는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로 저를 세게 때린 것 같았어요. 책임. 제 분석 경력 내내 저는 그 단어를 보고서에 써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효율성, 비용 대비 효과, 허용 가능한 위험도, 생산량, 시장 경쟁력 같은 단어들만 썼어요. 깨끗하고 전문적이고 인간의 결과를 스프레드시트와 그래프 바깥에 내버려두는 단어들. 그런데 이 사람은 저에게 그 단어들이 불완전하다고, 어쩌면 솔직하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조선소가 내려다 보였어요.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어요. 작업은 24시간 교대조로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써놓은 보고서 초안을 봤어요. 방문하기 전에, 아무것도 보기 전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적어둔 결론들을요. 한국 조선업은 주로 비용 우위와 빌려온 기술에 의존한다. 저는 그 문장을 5번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삭제했어요. 대신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15년 경력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믿어온 숫자들은 오늘 본 현실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어요. 제가 의존하던 데이터는 정작 중요한 것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세린 씨의 흔들림 없는 기준. 김태중 감독님의 책임이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한마디. 그리고 그 거대한 시설 속에서 조용히 정확하게 움직이던 수천 명의 작업자들. 그들은 제가 한 번도 측정해보지 않은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커리어 전체가 한순간에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 조선소의 불빛은 계속 빛나고 있었어요. 작업은 계속됐어요. 정밀함도 계속됐어요. 책임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하든 못하든. 3달이 지났어요. 초가을 무렵, 저는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어요. 택시는 지난번과 똑같은 길을 따라 도시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소를 2번이나 확인해야 했어요. 여기가 정말 그 장소일 리가 없었어요. 녹슬어있던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들에는 새로운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부두 곳곳에는 새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태블릿을 들고 스테이션 사이를 바쁘게 오갔어요. 공기에는 용접 냄새와 갓 굳은 콘크리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죽어있던 조선소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저는 메인 시설을 걸었어요. 미국 용접공들이 한국 엔지니어들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경쟁하는 게 아니었어요. 협력하고 있었어요.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의 작업을 확인해주고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서로 알아듣는 손짓을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브라이언 오스틴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이번엔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지난번엔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하르츠 씨.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변화가 정말 놀랍네요. 제가 말했어요.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인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릴 대체하지 않았어요. 우릴 무가치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잊고 있었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이름은 박민수였어요. 30살쯤 돼 보였고 편안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브라이언 팀은 기본기가 정말 뛰어나요. 박민수가 말했어요. 필요했던 건 더 좋은 시스템 뿐이었어요. 지금은 저희도 배워요. 그 둘이 함께 걸어가며 용접 관통 깊이 같은 기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언어. 그런데 잘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묶여 있었어요. 제가 가슴 안쪽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처음 방문한 지 6개월 뒤 새 프리기탐이 완성됐어요. 저는 잭슨과 검사 총책임자와 함께 부두에 서 있었어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었어요. 회색의 선체가 단단하고 완벽해 보였어요. 햇빛이 선체에 반짝였어요. 검사관은 2주 동안 모든 걸 점검했어요. 모든 용접, 모든 시스템, 모든 치수를요. 최종 보고서는 12페이지였지만 요약은 단 한 문장뿐이었어요. 제가 평가한 해군 함정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제작된 선박입니다. 배의 엔진이 켜졌어요. 배가 매끄럽게 부두를 떠났어요. 승조원들이 갑판 위에 서 있었고 선미에는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잭슨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일정보다 6개월 앞당겨 완성. 예산 내 완공. 주요 결함제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가 물살을 가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가 예측한 모든 게 틀렸어요. 제가 믿었던 건 모두 불완전했어요. 함부르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처음 썼던 보고서가 그대로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에 가기 전, 거제도를 보기 전, 아무것도 이해하기 전 쓴 그 보고서. 저는 전부 삭제했어요.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단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한국의 조선 성공은 전통적인 경제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노동 비용이나 기술 이전 같은 요소도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진짜 경쟁력은 더 깊은 곳에 있다. 효율보다 책임을 우선하는 제도적 태도.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기준을 중시하는 문화. 개인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철학. 저는 잠시 멈췄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직업 인생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문장을 적었어요. 필자는 이전에 한국 산업을 파생적이며 특출하지 않다고 평가했으나 그 평가는 전면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는 한국의 한계가 아니라 서구 평가 체계의 분석적 편향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그리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새 단어. 단순한 단어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걸 뒤흔드는 말이었어요. 저는 문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보니 구름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여전히 사실이에요. 하지만 숫자가 진실의 전부는 아니에요. 정세린 씨는 저에게 탁월함이란 효율이 아니라 필요성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브라이언 오스틴은 자부심과 겸손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김태중 감독님은 책임은 비용이 아니라 기반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한국은 제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측정값이라는 걸요. 비행기가 함부르크에 도착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샤워를 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설탕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를 마셨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7시 43분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에 앉아 엘베강을 바라봤어요. 컨테이너선이 천천히 물 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사무실도 같았고 제 루틴도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책상 위 한국 폴더를 열었어요. 여전히 얇았어요. 겨우 몇 장뿐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빈 페이지에 새로 적었어요. 한국 마이너스 추가 연구 필요. 그 아래에 이렇게 썼어요. 이전 결론 불완전.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이렇게 썼어요. 추천사항 숫자가 말하지 않는 것을 배울 것.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 문장들을 오래 바라봤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저를 기계라고 불러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보고서를 읽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다르게 바라봐요. 빠진 건 없는지, 측정되지 않은 건 없는지, 효율 뒤에 숨어있는 책임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작은 섬에서 15년 동안의 분석 경력이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걸 배웠거든요. 진실은 숫자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왜 정성을 들여 만드는지. 그곳에 진실이 있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